오늘의 제목은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최고의 축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는 박헌영, 여윈영, 김규식, 김구, 이승만 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정부가 혼합된 형태인 좌우 합작론이 대세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또한 좌우 합작 정부가 세워지는 걸 다수가 원했습니다. 미국도 초기에는 이것을 원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승만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해와 미움을 사면서도 미국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미 군정 최고 책임자인 하지 중장과도 여러 번 다투었습니다. 그는 좌우합작 정부를 받아들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승만에게 요구했고 이승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에게 이후로도 일관되게 계속된 중요한 일이었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공산주의와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는 암살, 실종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이 실종되고 공산주의 이론가인 현준혁이 암살되었습니다. 북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얻은 김일성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소련에 의해 붉게 물들어감을 보고 좌우합작 정책을 펴던 미국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을 포함 그리스, 터키마저 공산화하려는 소련의 팽창야욕을 확인하고는 소련을 적국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도미노식으로 소련 주변의 44개국이 공산화됩니다. 소련과 인접한 나라이면서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1946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소 군정 시 미국은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유엔은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했고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을 만나 끝까지 남북한이 통합해야 함을 강조하며 협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소련의 계획에 따라 공산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까지 만들고 있었고 김일성은 늘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1948년 2월 유엔은 남한만이라도 선거할 것을 결정하고 만 21세 이상의 남녀라면 누구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5월 10일에 치르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혼합된 형태가 아닌 오직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국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만 21세 이상의 한국 국민이라면 성별이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파출소 방화, 유력인물 테러, 선거사무소 습격 등 반대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그해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고 제헌절로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신분제 속에서 살았던 국민이 역사상 자유선거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서양은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며 이룬 자유민주주의인데 짧은 시간에 이룬 가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5년 8월 15일인데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의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춘 것은 해방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지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유엔에서 승인받았던 것도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승인안이 유엔에 통과될 때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2시간 이상씩 마이크를 잡고 의사 진행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막고 방해합니다. 12월 12일 정부 수립안이 올라오자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날 치통과 성대 결절이 일어나 15분 만에 목을 부여잡고 회의장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찬성 48표, 반대 6표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6.25 참전의 과정에서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들이 모여 한국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했을 때 그때의 소련 외상도 비신스키였습니다. 그 사람은 국제법 학자고 명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의논하는데 자기들이 전쟁을 부추겨 놨기 때문에 총회에 나가서 반대하는 것보다 회의에 안 나가면 결정이 안 되는 줄 알고 안 나갔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국가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유엔 16개국
비전투 병력을 포함하면 40여 개국에 걸쳐서 파병이 결정되어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재산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출발했습니다. 이 같은 건국의 방향을 둘러싸고 당시 생각이 다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인간의 물질적 복지를 늘리고 정신적 행복을 가져다주는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가장 큰 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보는 눈과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 그리고 미국을 설득하여 독립을 쟁취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국과의 동맹의 기반 위에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고 자유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 전례 없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의 성장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부국을 이루고 오늘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